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 특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어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어, 좀 정리를 했는 내용을 제가 좀 접수를 했고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쪽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제의 어, 정인으로 정언을 한 피해자 대표 중에 한 사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어, 어제의 내용 자체를 끝까지 듣고 이해를 어떤 식으로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정언 내용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정인이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어제의 그 하이라이트는 결국에 이 재판장이 재판부의 그 합의제인데 중앙에 계셨던 분이 뭐 재판장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직권 신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차 공판 때 성명 요구를 정식으로 했었는데 어제 정인신문을 시작을 하기 전에 그 공판 초반에는 성명 준비 관련해 가지고 다음 기일까지 검사 측에서 알아서 뭐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비공식적 요청처럼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검찰 자율에 공소장을 손을 댈 수 있는 쪽이 거기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은 정인신문이 종료가 된 후 그 공판 말미에 가가지고는 재판부에서 그 해당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화해서 어,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겠다. 구체화해 달라.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재판부 주도의 공식 문서 발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과 내용을 법원이 직접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 성명 요구와 성명 준비 명령의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자율에 맡겼다가, 이제는 제가 뭐, 이런 정도의 그 지식은 없지만,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성명 준비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29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소송상 불명확한 점에 해명을 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제출 요청과 달리 명령으로 정식화된다는 것은 재판부가 해당 쟁점이 판결 선고에 직결될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어, 이 성명 그러니까 이 성명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제출 요청 정도가 아니고, 명령으로 했다라고,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판 초반에는 비공식적 요청, 그리고 좀 뭐 자율에 맡긴다라고 했으면 공판 말미 가가지고는 공식 명령으로 전환을 했고, 정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가 이 쟁점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재인식했다는 뭐 신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재판장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이 불충분하다고 재판부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뭐 시사한다고 또 볼 수가 있고, 어, 이건 결국에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 그 다음에 공소사실의 특정성, 구체화하지 못했다. 특정성 명확성에 관한 재판부의 의문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1월 29일인가 그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날 들어보신 분, 어제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얼마나 좀, 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의견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에 상대적으로 이 어제의 정인이 정언을 한 내용을 보면은 스스로가 말은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4시간 넘게 걸렸겠죠. 그런데 뭐 설왕설래 또는 문맥이 쭉 가다가 다른 쪽에 가버리니까 이 명확한 게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언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한 내용,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한 게 사실 없었을 거다라고 보이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어, 이, 어제 재판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방청을 계속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나름 또 뭐 이렇게 이 재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좀 어,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도 하고 결국에 어제 중간중간에 이 피고 대리인이 질문한 내용, 신문한 내용, 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제가 듣기로, 좀 이따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 전달할 내용, 이거를, 어, 다 하고 나서, 뭐, 더 웃기는 이야기들도 제가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이게, 어, 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장 직권신문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뭐 결국에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재판 판사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직권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떤 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뭐 압축적으로 좀 드러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질문의 방향과 논리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재판부의 그 심정과 판단 기준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상당 부분. 첫 번째로, 이게 그 피고 대리인이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 재판장이 직권 신문을 또 한 게, 이 내용이에요. 원금의 법적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원금이 정확하게 뭐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놨는 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지금 피해를 입은 원금이 정확하게 뭐냐?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특정 시점에 손해가 특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 불을 출자했는데 이더리움이 5천 불이 됐어요. 그럼 원금이 뭡니까? 근데, 그러면, 그, 만약에 정의는 아까, 1,000만 원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시된 금액이 2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정인이 입은 피해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채굴 자산 포함해서 2억 원을 손해로 주장하는 주장하는 구조에 대해 재판부가 법적으로 원금 개념이 성립하는지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발언은 재판부가 검찰의 피해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이미 부정적 시각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이 사람이 뭐 이더리움을 했겠죠. 뭐 2020년, 뭐 21년 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당연히 변동을 해요. 그러면은 입고 시점은 또 여기 쓰는 표현을 뭐 판사님이 뭐 입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출자라 했나요? 뭐 그런 표현 이렇게 하셨는데 입고 시점 그 다음에 출금 신청 시점에 따라서 소원에게 달라지는 구조를 재판장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를 구별하는 법리적 검토상에서, 좀, 다루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인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뭐, 이걸 이제 전달받았는 내용 정도 가지고 하는데, 15,000불이 원금, 2억이 손해. 이게 재판장이 그 무조건 높은 금액이 원금입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은 피해자의 자의적 원금 개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나 하면은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좀 듣고 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어, 뭐, 만불치를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했다. 여기서는 투자, 뭐, 예치, 뭐, 이런 표현들을 자꾸 써요. 그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5,000불이 됐다.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정인이 생각하는 원금은 얼마냐? 만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15,000불이 아닌 2만 불이 됐을 때는 어떤 게 이게 저기 원금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2만 불이라고 하겠죠.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왜 물어봤느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사는 어,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든 암호화폐를 사든 그 시점부터 거래소에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정말 재단에 주고 그거를 어, 뭐 KOK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USDT든 받았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돈을 준 적도 거기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돈을 받아 가상자산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라고 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공소장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 재판장이 물어봤겠느냐. 그리고 질문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높은 금액이 원금이냐? 아니잖아요. 원금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사실은 이자를 잡아넣어서도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상 부분도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이 사람이 2020년 8월에 시작을 해서 20년 뭐 몇 개월 후에 하루에 4달러씩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뭐 다른 사람한테는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 원 정도를 했다. 그러면 만 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00달러는 왔는데 4달러씩 올라왔다? 100달러에 4달러면은 4%예요. 하루에 4%씩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달에 4% 그래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달러면 곱하기 30을 하면은 120달러예요. 그러면은 100달러 대비 1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라색 바가 120%가 차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한 달만 더 지났으면은 뭐 몇 달 후라고 했는데 11월 달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8월 달 기준으로 하면 9, 10, 11월 두 달만 해도 이게 이미 200%를 넘어가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했다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판을 방청을 한 사람 이야기로는 만불을 뭐 그 여기서는 15,000불이 원금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불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을 7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1,300 몇 개밖에 1,4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7만 개래요. 그럼 17만 개 곱하기 7을 하면요.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거의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아니지. 훨씬 넘지요. 70만 불 꼭, 70만 불에 77이 49, 113만 불 정도 되나요? 아, 119만 불이 되나요? 그러면은 한 13억, 14억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재주로 5천 불, 그러니까 만 불 해가지고 17만 개가 돼 119만 불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많이 그 소위 말해서 밟고 일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가병이라는 사람은 300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비대위에 있는 그 뭐 대표 뭐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300불짜리도 있고 뭐 자기가 5천만 원 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600만 원 걸었다가 1,2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바꾼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지갑에 실제로 이게 얼마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플랫폼 가격 7달러로 딱 나눴을 때 117만 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그다음에 또 직권 신문을 하신 게 손해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느냐? 언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나? 이걸 물었다는 거죠. 처분. 처분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망, 착오, 처분. 처분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 스테이킹을 했다는 표현 그거예요. 그러면은 기망을 통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러면은 처분 시점에 손해가 특정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특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정인 생각은 언제 본인이 다 명확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러면 돈을 안 내고 처음부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외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요. 그럼 그 금액, 그 매수할 당시의 그 금액이 피해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드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한 사람한테 그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가격은 엄청나게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격 변동을 가져오지요. 자, 가상자산의 경우에 그러니까 현금 출자 시점, 가상자산 매수 시점, 현금 출자 시점이라고 표현을 출자라고 했는데 현금을 가지고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시점, 그 다음에 KOK 플랫폼 입고 시점, 이거를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는 안 하지요. 현금으로 매수를 해서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이게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를 해가지고 바꾸다라고 또 표현을 하니까 이 또 헷갈려가지고 공소장에 있는 내용처럼 또 생각을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이 KOK를 살 경우에는 직접 못 사요. 국내 거래소에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스론이든 리플이든 수수료가 가장 적게 들고 빨리 이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매수를 한 다음에 옮겨가지고 팔고 USDT가 KOK와 페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KOK를 살 수 있는 건 USDT 가지고 사야 돼요. 트로니든 리플 가지고 절대로 못 사요. 그러면은 KOK를 산다 이거죠. 사가지고 KOK 플랫폼 입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뭐, 어, 이전을 하는 거지요. KOK 지갑에 있는 거나 거래소의 지갑에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출금 신청 시점 등 여러 시점에서 가치가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하느냐. 요게 유무죄와 양형 모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의도로 이 재판부에서 물었겠죠. 재판장이 외부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이 피해액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은 이유가 투자자 스스로 가상자산을 매입, 입고한 경우, 이게 여기서 입고라고 표현을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는 지갑으로 옮기는 건데, 근데 그 정의는 KOK 플랫폼이 지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플랫폼 내에 콘텐츠라든가, 그러니까 지갑이라는 기능은 한계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갑을 뷰어 상태로 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외부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 자산이 피해액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금을 쥐고서 처음에 뭔가를 살 때, 비트코인을 사든 이더리움을 사든 USDT를 사든 트론 리플을 사든 이 시점에 돈을 주고서 매수한 현금을 준 요게 피해 금액이냐? 이거를 물은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이 가상자산을 매수를 하는 요 상태, 그 다음에 이, 그러면은, 요렇게 매입 입고한 경우에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거지요. 요거를 재판부가 인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요게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요. 사기에서는. 요 놈이 속였어요. 요거를 내가 속인 거를 속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자산을 줘버렸다. 자산이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뭐 어떤 사람은 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재판장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날카롭게 이 정인을 상대로 직권 신문을 했을까? 제가 줬던 그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원금 보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요거를 어떻게 물었나 하면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이해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어떤, 어떤, 논리적 기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원금이 보장이 되는 메커니즘을 누구한테로부터 듣고, 이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내가 설득이 됐는지, 그래서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올라간다는 말만 믿고서 언제까지 올라가는 건지, 왜 원금이 안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거는 없는지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근데 그 정의는 원금 보장을 막연한 믿음, 요거에 기초해가지고 인식했다라고 그냥 뭐, 어, 반복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왜, 이제 실제로 답변을 하기로는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간 거. 이는 합리적 투자라면 검토해야 할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소위 말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지요. 계단식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금이 어떠한 뭐 그 구조 또는 이 그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뭔가 안전장치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되고 원금이 보장이 되는지를 설명을 들은 적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해서 메커니즘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아니, 이거를 어, 재판부에서 듣고서 정말 기가 찼겠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요게 원금이 보장이 되는지 이거를 스스로가 정인 스스로가 듣고서 그걸 어, 믿고서 이렇게 피해를 받는지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한 내용이 그냥 올라간다는 그 말만 믿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는 없고, 이런 의미가 결국에 그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정인의 원금보장 인식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방적 믿음에 가깝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재판장이 시사를 했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질문 자체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기망에 의한 착오, 이게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재판부가 직접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플랫폼 가격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떠들면서 이 짓 할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피고 대리인이 공지로 뭐 그 홍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계속 공지를 하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플랫폼 가격이 고정된 시점, 플랫폼 가격이 7달러에서 고정이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방청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처음에 투자할 때 플랫폼 가격하고 거래소 가격하고 같았어요. 라고 물었는가 봐요. 그럼 정인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 플랫폼 가격하고 거래소 가격하고 같았느냐고 이렇게 또 물었고, 플랫폼 가격이 고정되지 않았습니까? 자, 아니까 그걸 처음에 정인이 알고 있지 않았냐 이거죠. 나중에 중간에 투자 중간에 플랫폼 가격이 고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가격 이게 저는 사실 이 플랫폼 가격 고정 시점 고정되는 거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 정인이 그게 실제로 플랫폼 가격 고정이 된 거는 7달러에서 그냥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정이 된 시점은 2022년 2월 26일이에요. 그냥. 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제가 직접 방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가격 고정 구조를 알면서도 투자를 계속 했을 경우 그 이후 손해는 사기에 의한 피해가 아닌 자발적 투자 리스크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아, 제가 이 가격 이원화 정책, 특히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 피해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언을 하면서 이, 이 정의는 스스로가 스테이킹을 하지를 않았던 걸로 정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매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스테이킹까지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사서 KOK 지갑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더리움을 샀다고 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다이렉트로 보내는 거 이거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 공소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을 받아서 피고인이 어느 시점부터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에 걸쳐서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다빈치, KOK 등으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이러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은 제 영상을 제가 한 900개 이상 올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 300여 개를 내려버린 상태에서 지금도 한 7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000개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개를 들어보고 더 듣지 않았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이 딱 보이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에 먼저 발언을 좀 하게 해달라. 처음에는 재판부에 할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엔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 제가 이, 뭐, 어제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제 그 한번 초반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어제 이 정인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둘이서 어 전화상으로 이 송달을 받지 않았으니 정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정말 그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어 이거를 왜 물었는지 이게 피해자 단체 내부 분열과 관련해 가지고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된 게 아니냐, 분열이 된 게 아니냐, 여기에 피해자들 사이에 이렇게
어, 그, 나눠진 이유가 뭐냐. 이게 범행의 법적 구성이 사기냐, 배임이냐, 이 부분 가지고 나눠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 무슨 돈 문제인가, 공금의 횡령이란 그런 부분이지요. 요게 정인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배임과 관련해서 나눠질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거기에 피해자 단체에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한 부분에서 2022년 11월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권우섭이가 창원 그 멤버들하고 내려가면서 카톡을 만들었어요. 방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글을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사무실 앉아가지고 답변도 하고 이 범죄,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다 그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요 권우소미를 포함해서 그 지금 이 뭐 정현우 나선 사람 뭐 이봉우 뭐 그 몇몇이 그 주로 이제 그 주가 됐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봉우와 그 인천시 의장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발기인 그 대회를 하고 저를 쫓아낸 거지요. 그러고 나서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나오는 데에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점심 먹기 전에 다음날 점심 먹기 전에 제가 강퇴를 당했어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그 링크를 좀 올려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뭐 나눠지든 아니면은 중복해서 있든 뭐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비대위가 저를 내보낸 거예요. 단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그 비대위의 멤버들이 다 깨지고 다음 누가 맡았느냐? 지금 정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한 거예요. 한 사람을 빼고 네 명 중에서 한 사람을 빼고 세 명이 그런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처음부터 만들어갖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근데 여기에서 돈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기냐 배임이냐 이걸로 나눠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느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돈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결국에 재판장이 이, 그,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횡령, 사기, 또 한 사람은 횡령 방조 요렇게 고소를 당한 부분을 알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기냐 배임이냐라고 어, 재판장이 또 그거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에 어, 이게 제가 이 피해자 의견서를 보냈고 거기에는 배임, 뭐 업무상 배임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다기보다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으로 법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사실에 준해서 사회적 관계 사실이라는 게 한쪽은 돈, 한쪽은 암호화폐, 한쪽은 투자, 한쪽은 스테이킹. 그러면은 투자와 스테이킹의 개념 차이. 그래서 스테이킹은 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기망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다. 그 다음에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을 바꿔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를 피고인이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망을 한 내용들도 좀 추상적이지 않냐.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보상 플랜, 뭐, 보상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거를 또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책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8성까지 가는 거, 7성, 6성, 5성, 자기는 3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7만 개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7성으로 끝날 사람이, 3성으로 끝나 있을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17만 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냐 하면은 한 13억 원, 14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119만 분, 7달러로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이 7승이 되고 8승이 되고 뭐 5승이 되고 3승이 되는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요건이 딱 만족이 되면 제가 그 다 설명을 했죠. PPT 띄워가면서 탁탁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 또한 스스로가 사업자 직급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직급이면은 직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권한도 있어야 되겠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권한도 있어야지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삼성이면은 사성한테 뭔가가 잘못했을 때 네가 이 사성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질타를 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페널티라든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오에 대한 책임을 뭔가 지는 게 있었느냐 또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사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이 높았다가도 사성짜리가 그 중간에 뭐 해지를 하고 삼성이 한 명이 해지를 하고 나가버리면 삼성이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 하나 모자르면 이놈은 또 삼성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소개를 하고 내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내보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김진아가 1호 사업자고 제일 먼저 했다는데 송가병이 8승이잖아요. 김진아는 7승이에요. 역전돼 있죠. 아니면은 독립된 뭐 그거라고 볼 수 있는지. 근데 처음 한 사람에서 계속해서 참여 코드가 부여가 되고 뭐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송가병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이면 뭐 하고, 팔승이면 뭐 하고, 칠승이면 뭐 하느냐고. 그리고 팔승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팔승이 마케팅 대표라는 직함을 어떤 걸로 제가, 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정의는, 지가 팔승이니까 이게 마케팅 대표 아니냐. 그 다음에 뭐, 글로벌 A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데에 그러한 스킬들을 뭐 일종의 툴로 이 사람이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100불 해줬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매일 4달러씩 올라와서 자기가 추가로 했다. 그런데 10,000달러, 1200만 원이면 10,000달러인데 17억, 지금 17만 개 정도가 됐다면 100배 이상이 그 사람이 가졌을 건데 200%딱 따지고 나면은 얼마예요?
그리고 뭐 또, 그, 200%까지가 자기의 뭐, 그, 원금이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왜? 원금은 이자를 뺀 거예요. 내가 넣는 그 원금, 원자가 뭐 저도 한자를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는 원자라고, 본래 넣었던 그 돈이, 그게 원금 아니에요? 200%가 자기 원금이다. 뭐, 세금을 빼고 남았는 거기에서 200%에서 세금을 뺀 게 뭐 원금이다 그랬는가? 뭐 그랬다가 또 수수료를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도 계속 유예가 돼가지고 아직도 세금이 없지요. 세금을 부과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 좋게 봐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보상받은 게 원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논리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 뭘 확인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이 정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원금도 여기에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약 1,000만 원, 1,20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2억 원이 이게 그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 이렇게 그 범죄 일람표상에 피해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웃기고 원금 발생, 그 손해 발생 시점 결국에는 처분 행위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특정을 하기가 힘들다. 원금에 대한 그 원금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예 몰랐다. 그 다음에 플랫폼이 그 지금 그러니까 앱이 사라졌다, 플랫폼이 사라졌다는데 중지예요. 거기 보면은 앱은 그대로 있는데 클릭을 하면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예요. 뭐 다른 것들은 이미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없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 아까 그 말씀드리다시피 성명 요구 뭐 이거를 한 정도가 아니고 성명 준비 명령을 했다. 그러면 성명 준비 명령을 할 정도면은 판사님이 개념 이해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이 거제도 이씨, 광주 진씨,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그 정언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이 앞서 했던 사람, 뭐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송가병 씨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 자갈치 시장인가 뭐 어디에 뭐 부산에 어디에 장어 먹고 뭐 그런 이야기 줄줄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 봐가지고 또 스스로가 스태킹조차도 안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올 사람이 또 그럴까?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 측과 이 법원에 그 의견서를 추가로 접수를 해놓고 왔어요. 검찰 측에는 이 판사님이 보셨던 그 의견서를 첨부를 했고, 제가 보충 의견서를 냈는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검사 측에서 공소장이 정말 부실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나올 정인,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인들이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로운 정언을 한 상태가 아닌, 이게 완전히 그 미천이 다 보여졌다. 소위 말해서 막무가내로 원금 보장이 이게 뭐 그 있었다. 출처도 사실 제대로 뭐 누구한테 그 보상 플랜인가 뭐 그런 것도 누구한테 직접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디에 나돌아다니면은 찌라시 막 돌아다니면 그거 증거가 돼요? 그거를 준비 자료라고 들고 왔는 거예요.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어제 거기에 저는 밖에 있어 봤기 때문에 뭐 방청을 못하고 뭐 퇴정 명령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방청을 못하고 나와 앉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듣지도 않을 사람, 방청을 할 것도 아닌 사람, 지들끼리 아무리 시부리 봐야 아무런 결론도 안 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썩어 빠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듣고 가면은 아무런 내용 모르죠. 제가 방청을 못했기 때문에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도움을 또 받게 되네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 들으신 분이 뭐 여럿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접하고 보니까 기가 찰 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특히나 비대위 여러분들이 피해자분들이 한 가지에 쏘은 거예요. 돈을 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 다른 건 여러분들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돈으로 스테이킹 했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돈을 줬겠지요. 돈을 받은 사람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내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21년 한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는 주로 이 쿠코인 쪽으로 이 KOK를 사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트로이든 리플이든 이런 걸 사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KOK로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요만큼 갭이 항상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것이요. 플랫폼 가격이 뭔지도 설명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가격 이유나 정책의 플랫폼 가격이 뭔지 이거를 설명을 한 사람이 있냐고요. 자기가 소개하면서. 그리고 원금 보호장이라는 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 정은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계속 두드려 봐야 여기는 그런 거 한 거 없다. 증명도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7만 개가 되도록 자기가 올라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모르지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자기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러면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이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피고인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듣기 싫어도 정상적인 것을 알고서 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은 그냥 갔다. 끝났다. 그럼 공소장이 준비 명령에 따라가지고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준 자료를 읽어보면은 그걸 경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경찰이 그걸 몰라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분명히 지금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사기동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더 이상 손대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5성, 4성, 3성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뭐 출,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으로든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잖아요. 경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엉망인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나마 제가 넣었던 내용, 그리고 저는 시점이 중요하다 이거죠. 처분 행위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거기에 자산 유출도 있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것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공지했는 사람도 미디움 리미티드 메타엠 K 스테디움 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냐? 피고인 그 집단이다. 유출했는 정황, 뭐 백서상의 경영진의 그 포진에 있는 그 인간들 다 따져보세요. 정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했고, 누구로부터 받아서 가격 방어를 하고, 또 본인 스스로 또 대출을 받고, 담보로 맡겨놔놓고, 그걸로 상환도 하고, 생 난리치기인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뭐에 해당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업무상 배임 외에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어제 정의는 지는 2억 원을 어떻게 보면은 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 6만 불, 5만 5천 불, 6만 불 나머지는 제가 그 재스테이킹 한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거는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거 원금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가진 거 팔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개또라이들이 일을 엄청나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온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이제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답답해 미치겠고 열불 받아서 뒤로 넘어갈 것 같고 아까 제가 몸이 좀 어실어실했는데 뭐 등골은 사실은 지금도 한기가 좀 있는데 열이 올라와서 정말 정말 그 사람들은 저는 인간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피해자들의 이 싸움 방향 자체를 싸우고 있는데 다 중간에서 그만큼의 지식 가지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